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 주에 인사드립니다. 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올여름 정말 더웠는데 이제 여름이 가나 봅니다. 네,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웠던 것 저는 같고요. 제가 경험한 여름 중에 올여름이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뭐 선풍기, 정말. 에어컨 없으면 맞아요, 뭐 맞아요. 잠시라도 있을 수가 없고요. 이건 거의 기후 재난급이 아니었나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런데 말복 지나서 조금 바뀐 것 같고 입추에 처서까지 지났으니까 네. 뭔가 변화가 있겠죠. 아니 정말 가을이다. 또 누구도 뭐라고 딴지를 걸지 못할 것 귀뚜라미 같아요. 소리가 막 들려올 듯한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근데 가을 하면 제일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어딘가 떠나고 싶은 마음, 네. 여행 가고 싶은 마음. 네. 근데 자주 못 가시죠? 못 가죠. 네. 학기 중에는 못 가고 방학 중에는 좀 움직일 그럼 수 왜 있죠. 버킷리스트라고 요즘들 많이 작성하시잖아요. 네. 교수님도 있으세요?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가고 싶으세요? 사실은 시베리아. 아, 시베리아. 네. 아니, 정말 요즘에는 여행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들 떠나시기도 네. 하고, 또 가고 싶은 곳 버킷리스트로 많이 작성도 하시고, 그 여행을 떠난다는 것만, 생각만 해도 참 즐거운데, 네.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로 작성한 곳을 이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저자 소개를 보니까요, 산을 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경계를 무수히 넘으신 분인데, 이번에 여행한 그 거리가요, 12,000km 이동 거리가. 어떤 여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왜 모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스로를 기차 덕후라고 네. 표현하시네요. 기차 덕후 5기사의 국제선 열차 탑승기를 네. 쓰셨습니다. 파리행 서울행 특급 열차의 저자 오영욱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 더운 여름에 누구나 다 시베리아 상상할 수 있고요. 네. 시베리아의 자작나무, 숲 이런 것들 떠올리는데 사실 떠올리기는 쉬워도 시베리아 철도 여행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기획하시게 되셨어요? 사실 어렵다고 하는 게 이제 자기의 일이 있고 시간 내기가 가장 힘든 거잖아요. 저는 언제부턴가 제가 살고 싶은 모습을 시간이 많은 사람으로 설정을 하고 그 세팅을 하기 위해서 한 10년을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여행이 아니었고 네. 그냥 마음 먹고 아주 쉽게 떠나갔던 여행이었었죠. 그냥 저는 무조건 부럽습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그 철도 여행을 하면은 이제 시베리아를 떠올리게 되는데 약간 이제 경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스스로 멋지게 창작을 하셔서 다녀오셨죠? 여행을 네. 이제 그냥 좀 가볍게 얘기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혼자 막 즐기기 위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건데 저는 우선은 후자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 개인적인 의미를 갖춰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기차 여행을 잘해보자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여행이 조만간 유행하게 될 것 같은 거죠. 아, 사람들이 많이 가기 전에 가보자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행에서 가장 이게 심장이 두근대는 순간이 딱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정말 좋게 두근대는 거, 떠나기 직전, 그래서 공항 가는 길, 그때가 정말 좋은 것 같고 또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돌아와야 될 때, 아, 집으로 가는구나, 또 내일 출근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할 때 느낌이 여행만이 줄 수 있는 비일상성의 어떤 최고조가 네.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귀국을 한다는 건 끼케야 그냥 배를 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고 거의 비행기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철도가 연결되면 우리가 기차로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되면은 그 돌아오는 느낌이 정말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보통 시베리아 횡단 여행을 하실 때 블라디보스톡 같은 곳으로 가셔가지고 유럽 쪽으로 이제 향하시거든요. 저는 유럽에 가서 그 돌아오는 느낌, 육로로 한국에 돌아오는 느낌을 느껴보자 해서 우선 이제 유럽을 갔다가 동쪽으로 왔었죠. 네. 그래서 할 얘기가 더 무궁무진한 그러니까요. 것 같고요. 일단 그런데 오영욱 작가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한번 몇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아니 무슨 복을 받고 태어나셨길래 일단 하신 일도 너무 많아요. 건축가, 디자이너, 여행 작가 이렇게 많은 직종을 섭렵하시면서 맞아요. 일을 많이 하시고 그것도 일단 부럽고 또 그리고 엄지원 씨의 남편 이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창현 교수님이 가장 부럽다고 하셨던 포인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기차 여행을 그렇게 하시고 싶을 때 막 하실 수 있다는 거. 야, 이거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네. 뭐 사실은 환경이 나쁘지 않았어요. 전 항상 늘 감사하는 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고 비교가 어쩔 수 없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제가 버는 돈을 누군가에게 누구를 부양한다던가 의무를 지지 않고 혼자 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었어요. 그 정도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되게 혜택받은 예,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덕분에 이제 제가 벌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구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저만을 위해서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던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스스로 돈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투자를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의 어떤 결과물이 여행이 참 많았고 특히 그중에선 기차 여행으로 우리가 책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예. 그 건축을 전공했었는데 건축과 상당히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말하는 거에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컴플렉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건축은 계속 대화를 하면서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더 좋은 답을 찾는 과정을 갖는 어떤 분야예요. 나는 말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인데 과연 이거 건축을 계속 전공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스트레스가 거의 20대 초반을 이렇게 쫙 장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나는 건축이 좋은데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을 잘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뭐 그냥 메인 스트림은 저기 있다. 주류는 저기 있다 하더라도 그냥 좀 이렇게 곁가지 해서 또 자신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저한테 여행이었어요. 네. 세상의 많은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공간들을 보고 그 공간들에서 직접 배우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만 되면은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시베리아 횡단 철도 이 여행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걸 처음에 어떻게 해서 마음 먹으셨어요? 시베리아 횡단은 사실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바라던 바였는데 차일피일 미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제가 지도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도 보는 걸 좋아하실 텐데 네. 전 특히 고지도 보는 걸 무척 좋아하거든요. 특히 한국이나 중국 같은 장소를 여행할 때는 그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시 다니다 보면 이게 뭐야 몇백 년 된 도시라는데 심심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고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은 그 도시가 좀 재미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걷고 있는 아스팔트 길이 300년 전에도 있었던 길이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똑같은 풍경이 좀 달라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고지도를 이것저것 보는데 그 일제강점기 때 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봤었는데 뭐 아쉽게도 국경은 표시 안 돼 있는 그런 지도였는데 대신 기찻길들이 만주까지 그리고 네. 서쪽까지 쭉쭉 뻗어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뭐 부산역이고 경성역이고 막 그렇게 돼 있는데 심장이 쿵 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이렇게 갈 수 있구나. 내가 분명히 잊고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잊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대륙에 붙어 있는 땅에 살았던 민족이고 그 성향이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거창하지만 네.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요즘은 여행하기 되게 좋잖아요. 인터넷 컴퓨터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쫙 예약을 해버렸어요. 네. 엄청난 실행력이다 싶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예. 버킷리스트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이 어떤 자극이 맞아요. 들어오니까 맞아요. 바로 추진력을 발휘해서 행동에 옮기실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냥 스타일이 네. 저지르고 그 다음에 해결하자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요, 이게 국경도 많이 넘고요. 중간에 어떤 역에서는 잠깐 정차하고 또 어떤 네. 역에서는 한 1박 2일 머물 수도 있고. 이게 철도 여행은 정말 여행자가 마음껏 디자인할 수 있는 여행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변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 세우는 게 엄두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그거를 컴퓨터에 앉아서 막 계획을 세웠다 그러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중간중간 내리는 걸 많이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시작점은 파리였어요. 네. 어떻게든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데 가급적 많은 나라를 거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두 가지 정도만 정해놓고 그냥 웹사이트 들어갔더니 되게 많더라고요. 예약을 대행해주고 하는 네. 곳이. 그래서 쉽게 샀습니다. 네. 작가의 힘은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일 같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파리행 또는 뭐 베를린행 이런 기차를 상상하는데 서울행이라는 방향을 잡았어요. 그것이 갖고 있는 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뭘 생각한다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 나를 어떻게 본다도 분명히 간과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행을 특히 이제 서양 쪽을 많이 다니다 보고 이제 중앙아시아 쪽을 다니다 보면은 한국은 그들에게 어떤 곳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제 나중에 여행 안내서도 하나 샀었는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대한 안내서예요. 서양 사람들이 쓴 건데 결국 그 사람들은 그 횡단 열차를 저기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나 베이징에서 끝내는 거가 가장 주요한 두 목적지로 삼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들의 어떤 판타지가 담겨 있는 소망 같은 걸 담아가지고 그 여행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개인적인 소망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두 가지 꿈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세련된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래서 누가 봐도 아시아 하면은 한국이 제일 세련되지 하는 그런 나라 이미지를 갖는 것과 영토 확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날아갔는데 한글 간판이 쫙 가득하고 원화를 쓰고 하는 이제 그 전자 앞에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돌아오는 여정을 저의 시선과 그 타인의 시선을 같이 담아서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책을 보면서요, 그 티켓까지도 다 이렇게 수록을 하셨잖아요, 네. 책에. 그리고 이제 사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사진보단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를 이렇게 순수 그리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책에 주는 어떤 특별함 같은 게 있어요. 봤을 때, 이게 여행기인데 이렇게 담으셨네 하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책에 쓰셨어요. 철도 여행이나 대륙 횡단을 권하는 마음으로 책을 쓰지는 않았다. 대신 우연히 멈추게 된 채널에 TV 화면처럼 형체가 없는 시간의 일부를 독자와 공유하고 싶었다.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방법을 이분은 이렇게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저는 누군가에게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성향상.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시겠지만. 그런데 말을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어떻게든 계속 기록을 남기고 그게 책이 되는 과정을 그냥 행복을 느껴요. 그냥 안에 있는 게 어떻게든 보여지고 보이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잘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아니 너무 친절한 저자신데요. 근데 저희가 자꾸 말을 시켜서 불편하신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또 갖고 있는데요. 이 책이 좋은 건 오영욱 작가의 여러 가지 생각들, 감성들 이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소개하고 강요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차 시각표라는 책처럼 언제 어떻게 몇 시에 출발하면 어떤 공간에 몇 시에 도착한다는 거 있었잖아요. 어디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각표를 보듯이 다양한 지명의 도시를 넘겨가면서
앞으로 내가 하게 될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대한 기록을 각자 여기다가 덧칠을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오영욱 작가가 써놓은 이 책에 더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도 갖게 돼요. 교수님께서 너무 좋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누구한테 강요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강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문장 속에 있었던 그냥 쓱 지나가다 어떤 채널에 한 10분, 1시간 좀 보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정도, 그런 정도의 무게로 누군가의 잠시간의 시간을 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한 분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밝히셨던데요. 근데 사실 실제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걸 다니다 보니까 아까 영토 확장이 꿈이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륙과 연결되는 모습은 정말 꿈꾸는 거거든요. 이상주의자기도 하지만 또 현실주의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구상에 단 한 명이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은 그냥 그 분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통과해서 사실 네. 유럽 대륙으로 갈 수 있었었잖아요. 그때 그 호방한 어떤 느낌이 맞아요. 있는데 항상 이제는 이렇게 돌아 가야 되니까 네, 그런 바람을 담으신 네. 거죠. 근데 당연히 안 읽으시겠지만은 쓱 넘기면서 야, 이제 북한 구간을 그래서 집어넣었던 것도 컸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이제 시베리아를 달리고 있으니까 여긴 진짜 관통했으면 좋겠다. 서울역으로 바로 갔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이 책 보면 이렇게 보면 다 흰색인데 약간 회색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뭔가 저는 되게 낯설었는데 알고 봤더니 상상의 북한 구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 책을 한번 그냥 특별 우편편으로 이렇게 수신자 이렇게 적어서 보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모니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저게 그 비행기 여행과 철도 여행의 차이 같아요. 비행기 여행을 하면 그냥 구름만 보이는 정도의 시선이니까 이 현실감은 없거든요. 그 비행기에서 본 모습도 제가 시베리아 횡단 여행을 하게 된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가 유럽을 갈 때 시베리아 상공을 항상 이렇게 거치거든요. 거치죠. 하늘에서 보면은 시베리아 하면은 황량함을 넘어가지고 무슨 추상화 같은 이미지가 보일 네. 때가 되게 많아요. 저기를 눈높이에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달려보니까 한 사흘을 정말 풍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자작나무 숲만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른 더 좋은 곳들도 있었지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풍경이 어떤 거였냐라고 하면은 3일 밤낮을 계속 잤다 깨다 하는데 풍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어떤 그 광대한 대륙, 그 스케일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던 사실 것 같아요. 상상이 잘 안 되죠. 안 되죠.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맞아요. 똑같은 데를 가고 있고 나는 움직이고 있고. Станция Востава до станции Триест. Вагоны ресторан стоит возле 얘기를 나눌수록 재미있는 그러니까요.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열차 여행하신 분들 그리고 책을 내신 저자들을 꽤 많이 모셨었어요. 여러 분을 모셨었는데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게 생각으로는 굉장히 낭만적이지만 실제 여행을 하기는 아주 힘든 과정이기도 하다.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제 세수한다거나 들어올지. 머리 감는다거나 뭐 양치질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네. 여행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아무 할 일 없이 멍하니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기차 여행에서는 무한정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잘 지냈던 것 같고요. 특히 이게 덜컹거리는 기차에서 어떻게 잘 자냐라고 하시는데 몸이 되게 금방 적응을 해서 덜컹거리지 않으면 곧 못 자게 되는 순간이 와요. 한 이틀만 지나시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 체질이시군요. 그리고 뭐 건강하시니까. 그렇죠. 예, 뭐 그 정도야 뭐 감수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실한데 숨만 쉬고 살아가지고 운동 안 하고. 예. 사실은 뭐 우리가 지구가 도는 거를 못 느끼잖아요. 이 지구가 도는 것도 엄청난 소음과 나름대로 이 관성을 갖고 있을 텐데 우리 전혀 못 느끼고 살고 이것이 중지되면 엄청난 충격이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기차 얘기를 했는데요. 뱃멀미 하거든요. 네. 긴 크루즈 할 네. 때 뱃멀미 크루즈를 마치고 땅에 내리면 땅멀미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 책을 보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떤 흥미진진한 대상을 만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불편한 대상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저어함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듯해요. 그런 여행에 딱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동할 때 잠자는 스타일과 잠 안 자는 스타일. 저는 잠 안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좋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이동 외에 이제 본론이 가면은 그때도 그냥 혼자 이제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주무시는 스타일은 이벤트들이 좀 더 큰 걸 좋아하시는 스타일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저는 네. 그런 스타일이고 물론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들 수 있는 여행의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단 이번에는 땅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땅 자체를 관찰하고 관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여행이었고 그렇죠. 충분히 그 시간을 혼자서 쓸 시간이 필요하셨었고 그래서 보면 책도요. 무료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를 꾸준히 분주하게 뭘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차 안이 되게 바빠요. 네. 일단 평소에 잘 인식 못하는 건데 내가 화장실을 하루에 7번 정도 가는구나 이래저래 하루에 커피를 한 3-4잔 마시는구나 차를 한 2잔 마시는구나 밥을 3번 먹는구나 간식을 2번 먹는구나 창밖을 보면서 관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책 읽을 시간도 좀 부족하고 여기서 하면서 옆 사람들과 대화도 해야 되고 그냥 밤에 식당 칸 가서 맥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하는 너무 많은 숙제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일상을 하는 것도 꽤 분주한 일상이네요. 네, 기차 거기서는 안에서도. 기차 아니어서 그랬겠지만은 일상이 의외로 많이 분주하더라고요. 네. 더 천천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저는 꾸준히 움직이고 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음식 얘기 좀 할까요? 음식 뒤에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좀 몇 컷을 실으셨는데 컵라면, 김치 컵라면인가요? 네. 네. 먹을거리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먹을거리를 사서 드시는 것도 있고 기차 내에서 사서 드시기도 하셨고 네. 뭐 재미 인상적이었던 얘기 에피소드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식당 칸 음식보다는 그 역에 섰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하시던 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진짜 맞아요.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중에 그게 막 하나인데. 아주 맛있는 음식은 아닌데 네. 그 모든 상황이 겹치면서 이게 뇌에 더 각인된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전 벨라루스 국경에서 인상 되게 험악하게 생기신 분이 파셨던 그 지역 방식으로 닭을 찐 큰 닭이에요. 요즘 우리가 먹는 치킨처럼 작은 닭이 아니라 자기 마당에서 키운 것 같은 큰 닭을 반 쪼개가지고 이렇게 익힌 다음에 한 10년 전쯤에 공장에서 나왔을 것 같은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네. 신문지에도 싸고 네. 맞아요. 했는데 그걸 혼자 방에 들어와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이제 시베리아 쪽에 가면은 강과 호수가 많아가지고 그 지역 특유의 밀물 고기들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바이칼 호수 같은 데 가면 오물이라고 따로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전 도시에서 다른 훈제 고기를 먹었는데 엄청 짜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생선 맛인가 소금 맛인가 약간 이렇게 의문이 드는 그런 맛이기도 했는데 좀 짠 걸 좀 견디면서 빵이랑 같이 입에 넣고 계속 오물거리고 있으면은 그 맛이 싹 입에 남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비린내가 객실을 가득 네. 채우긴 했었지만은 그 평생 다른 곳에서는 먹지 못할 그 민물고기를 씹으면서 네. 자작나무 숲을 저렇게 보고 딱 다니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참 행복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럽다. 이 모든 게 이 책의 뒤에 사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생선구이며 닭고기며 이런 것들이. 네. 왜 그 기차에 특별한 게 왜 구간마다 검표하시는 그 차장들 있잖아요. 검표라기보다는 여권 검사하는 국경을 넘을 때 네. 그 정도고요.
이 장거리 기차 같은 경우는 표를 차장한테 맡겨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넉넉히 있으면은 예. 내릴 때 되면은 차장이 와서 표를 주면서 넌 다음에 내리면 돼라고 말을 해줘요. 뭐 또 재밌는 사람 관련된 에피소드 없으셨어요? 일하시는 분들. 중국 영무원분들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 장거리 열차 같은 경우는 객차 하나마다 차장이 배치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봐주시고 하는데 러시아 분들은 그 여사님들께서 많이 해주시는데 분들이 딱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교통 정리도 하고 네. 규율 관리도 하고 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르쿠츠크라고 하는 곳에서 러시아 기차에서 중국 기차로 갈아탔거든요. 네. 갑자기 우리나라 생각도 날 정도로 차장들이 옷을 헐렁하게 입고 건들거리면서 서 있는 거, 짝다리를 네. 짚고 서 있는 거예요. 아, 거기서부터 드디어 아시아로 넘어오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또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좋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1등 칸을 탔었는데 다 차지가 않았었거든요. 이제 빈 칸들이 있었어요. 중국 차장들은 그 방 하나를 아지트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 흡연 장소 및 그냥 그냥 몰래 잠자는 곳을 쓰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열려 있어서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간색 속옷 같은 게 네, 딱 널려 네. 있고 그런 거 재미있었고요.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러시아 구간, 러시아 기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현지인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모스크바에서 출발해가지고 베이징으로 가는 중국 국적의 횡단 열차 같은 경우는 서양 여행객들도 꽤 많거든요. 제 바로 옆방엔 네덜란드 부녀가 계셨어요. 뭐 나이를 여쭤보진 않았지만은 딱 봐도 한 70은 넘으셨고 또 다른 어떤 사유로 거동이 엄청 불편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육로로 중국까지 베이징까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제 따님께서 같이 동행하면서 해주셨겠죠. 근데 그러니까 거의 다리를 저실 정도로 불편하신데 또 그 어르신께서도 또 배낭을 메고 또 내리시고 그래서 베이징에 도착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요 북한 거쳐서 서울까지 네, 가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 말을 참 하고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가장 인상적인 역이나 도시들을 좀 그렇죠. 소개해 주신다면. 예. 아마 저는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은 우리나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가장 큰 관광 열차는 바이칼호수 갔다 오기일 것 같아요. 바이칼. 네, 정말 중국 국경 넘어야 되고 몽골 국경 넘어야 되고 러시아 국경 넘어야 되니까 시간은 좀 많이 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칼호수 구간의 철도는 충분히 시간을 내서 타고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이 여행의 중간을 쫙 장식한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기차 창문의 먼지였어요. 그러니까 바이칼호수 도시가 이제 이르쿠츠크라고 하는 러시아 도시인데 제가 거기서 이제 러시아 기차에서 중국 기차로 갈아탔거든요. 근데 중국 기차는 몽골과 중국 국경 사이의 고비 사막을 지나거든요. 그 사막에 있는 먼지가 창에 그냥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좌절했죠. 저는 바이칼호를 지금 보기 위해서 기차에서 이렇게 한 3시간 쭉 이어지거든요. 2시간 반 정도 쭉 기차 창가로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려고 지금 맨날 며칠 달려왔는데 이런 먼지라니 하면서 좌절을 했었는데 그래서 역에 갔을 때 네. 창을 되게 닦고 싶었어요. 네. 나중에 반대편을 미리 닦아놨었고요. 바이칼호수 쪽 창문도 그다음 몽골 가서 몽골 초원이라도 잘 보자라는 네. 마음으로 열심히 닦았어요. 근데 그 먼지 자체도 의미를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이게 사막을 거치고 맞아요. 아주 긴 세월을 다니던 기차기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자체로 좋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로맨틱해지는 것 맞아. 같아요. 내가 시간 여행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먼지 들고요. 너머로 보이는 바이칼호스가 사실은 지금 기억에 가장 크게 남아 있는데 그것조차도 의미가 있었어요. 국경을 넘는다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남자들은 국경이라는 게 이제 휴전선, 이걸 철책 이런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유럽만 해도 센겐 조약 이후에는 국경 통과의 의뢰가 없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서 몽골, 중국, 국경, 네. 북한인데 넘지 못했고 이제 한국인데 국경 통과의 의뢰가 좀 각각 다를 것 같아요. 중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폴란드에서 벨라루스라고 하는 옛날 소련 영토, 네. 지금 벨라루스는 이제 아름다운 러시아라는 뜻인데 독립국이거든요. 거기로 들어가는 그 두 군데가 가장 긴 시간이 필요했고 그 입국 심사하시는 분들도 좀 더 엄숙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몽골로 넘어가는 과정에 출국 심사를 또 하거든요. 러시아의 그 출국 그 관련된 관리들이 와가지고 세관 검사, 뭐 폭발물 검사, 그다음에 여권 검사, 그다음에 일반 경찰들이 줄줄이 와가는데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가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민족 국가 중에 아시아계는 한국 사람들과 되게 비슷한 외모를 갖고 계신 분도 많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유목민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 있고, 슬라브계 아예 유럽 사람처럼 생긴 분들이 계시고, 그 사이 중간 어디쯤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번갈아가면서 오시는 거예요. 한 제 방에 그 검사를 하시러 한 5분이 오셨는데, 다 다른 인종의 다른 모습인데, 예. 그게 어떤 다민족 국가를 가면은 뭐 백인이 좀 더 잘 살고 유색인종은 좀 더 좀 그렇고라는 느낌이 들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좋아, 뭐 내부는 알 수 없지만은 최소한 제가 그분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아, 정말 여러 민족이 넓은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네. 걸 느낄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아니, 말하기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러셨는데 책을 읽는 것도 참 좋지만 직접 들려주는 여행담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빠져들게 하세요. 제가 말이 어눌해가지고 네. 그것 매력인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어눌하다고.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제가 실수하지 저기 않을까 하고. 어눌하다는 말로 괜히 핑계대면서 자기의 수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행자의 시선에 따라서 느끼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 맞아.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고 맞아요. 그걸 서로 비교하고 거기서 느끼는 감상들을 적어주신 게 아주 인상적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출입국 도장이 나라마다 다르고 뭐 아주 귀엽다든가, 아니면 열차들이 생긴 게 또 다르고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그래서 아, 여행자의 시선에 따라서 여행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것도. 근데 네. 출국 도장 같은 경우는 원래 관심 있는 부분이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여권 들춰보면서 그냥 어떤 네. 도장 받았는지 구경하시는 것도 큰 즐거움일 것 같아요. 중국은 전국 전 국경이 다 똑같이 생긴 도장을 쓰고요. 네. 되게 중국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중국을 그렇죠. 드러내주는 도장 모양 같고, 유럽도 이제 생겐 조약 관련해가지고 거의 모든 나라가 이제 같은 도장을 쓰는데, 거기에 그려져 있는 비행기 그림, 기차 그림, 자동차 그림, 그런 것들의 매력이 또 각자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도장이 일단 외국 사람들한테는 찍어주니까 있거든요. 네, 네. 비행기 그림과 그 배 그림이 있어요. 네. 기차와 자동차는 아직 개발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발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잖아요. 곧 오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곧 오겠어요. 네. 아, 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이번 남북 정상회담 그때 비행기로 평양을 가지 말고 기차로 휴전선을 넘어서 개성을 통해서 평양을 가는 프로젝트를 조금 늦더라도 실현시켜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너무 네. 사실 이런 작은 시작이 우리의 상상을 바꾸는 건데요. 네. 저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서울중앙역에서 기차 패스포트에 기차 네. 그 시그널 스탬프를 찍고 북한을 경유해서 시베리아와 그 브라디보스토크를 가든지 아니면 하얼빈을 가든지 아니면 베이징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네. 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지금 남북 중단 철도가 좀 더 개선된 방식으로 뚫려가지고 고속철도까지 다니게 되면은 기차로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아니 정말 저희가 모셔놓고 너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 단둥에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단둥역이 참 재미있어요. 단둥역이 거의 강가 압록강변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철도는 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서 보면은 북한 땅이 보여요. 그리고 플랫폼에는 심지어 북한 기차도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여행을 이어간다는 느낌 자체를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실제 이제 상상으로 북한을 관통하고 저는 실제로는 단둥항에 가서 배를 타고 인천역에 가서 인천항에 가서 다시 인천역으로 간 다음에 경인선을 타고 서울역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그 배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북한 과정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여행을 좀 마무리하죠. 네. 단둥에서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경인선을 타고 도착하셔서 딱 내리셨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경인선 또 시작이 인천역이잖아요. 네. 인천역에서 인천항까지 이제 기찻길이 이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인천역은 되게 작은 그냥 읍내역 같은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저기 동인천역이 메인 역이거든요. 굳이 글로 안 가고 택시 또 다시 불러가지고 인천역으로 갔어요. 좀 옛날 경인선이 처음 뚫릴 때의 느낌. 그걸 거기서부터 이제 전철을 타고 서울로 가는데 저 기차 안내 방송 되게 또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보통 궁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익숙한 이곳에 왔구나. 그리고 잠깐 배를 탔지만 어쨌든 발을 땅에 딛고 왔구나라는 생각에 감동을 이렇게 크게 했으면 좋겠지만 되게 무덤덤한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이런 책을 다 쓰셨군요. 멋쟁이이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게 네. 서울역 좀 사실 모양을 좀 멋이 더 없죠. 개선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무슨 쇼핑몰 같고 이게 뭐 지금 쇼핑몰을 가는지 역을 가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울중앙역이라는 표현을 했고 네. 그것을 용산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다 하우프트바노프에서 중앙역이 있는데 우리는 중앙역이 없어요. 네. 왜 없었고 서울중앙역을 용산에 만들려고 한 건 왜 그런 건지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앙역은 거기가 시발점이 되는 게 맞는데 우리의 철도 문화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당연히 서울역은 거쳐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대륙으로. 그래서 원래 서울역 이름도 남대문역이었고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경부선 타고 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뻗어나가는 이어지는 역의 개념이었던 게 좀 더 큰 것 같고요. 저는 그 용산 가족공원, 네. 이제 지금 미군기지 아래쪽에 그 넓은 땅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공원 일부를 좀 더 활용하면 공원 같은 기차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기차역은 시내에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어떻게든 저는 지금 철도에서 연장될 수 있는 곳에 도시 한복판에 기차역이 있고 거기서 보행으로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 그 도시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역 자체가 태생적으로 조금 중앙역이 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면은 용산시대라고 하니까 용산 남쪽에 좀 새로운 개념에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도 이런 좋은 중앙역을 갖고 있다라는 예, 그런 역이 하나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절실히 해봤습니다. 네. 네. 과거는 증명하려는 시도에 의해 남루해진다라는 이 한 문장이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멋있다. 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분의 여행기를 함께 읽으면서 맞아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 통찰 같은 걸 얻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TV 책방 목소리 공식 마무리 질문이 있거든요. 예, 그동안 오영옥 작가의 가슴속에 오랫도록 남은 책에서 만난 내 인생의 한 구절 여쭤보면서 오늘 마무리.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네, 법정 스님 글이에요. 네.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던 말인데요. 외로움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좀 외로움을 잘 타는 편이기도 하고 그 외로움에서
돌이켜보면 많은 것들을 만든 것 같은데 그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아, 나는 이렇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신 글입니다. 외로움을 느껴야 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자기 그림자를 이끌고 살아가고 있으면 자기 그림자를 뒤돌아보면 다 외롭기 마련이다.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무딘 사람이다. 너무 외로움에 젖어 있어도 문제지만 때로는 옆구리 어깨로 스쳐가는 마른 바람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정화, 자기 삶을 밝힐 수가 있다. 따라서 가끔은 시장기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 한다. 네. 시장기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 한다. 네. 이 옆구리를 스친다. 그리고 이 시장기 같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서요. 외로움의 순간이 오잖아요. 뭐 네. 짧게든 길게든. 네. 오면 이제 여기에 느끼는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외로움이. 저 좀 시장기가 돕니다. 저 외롭습니다. 네. 오 기사님하고 함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앞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에는요, 이 가을 정말 생각의 깊이와 그 폭을 좀 많이 확장시켜주는 그런 좀 풍성함이 있었던 네. 대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